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긴 연휴를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9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였죠. 간밤에는 10월 첫 거래일 일제히 2%대로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영국발 훈풍에 힘입어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 또 원유가 유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그동안에는 뉴욕 증시가 올랐을 때 우리가 또 많이 그 훈풍을 이어받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가 쉬었을 때 뉴욕 증시가 빠지고 또 우리가 개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뉴욕 증시가 올라주면서 우리도 10월의 첫 거래일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 부분인 것 같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이 타이밍의 시소탁이 좀 저희도 승기를 거머쥘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상승에 대해서는 반짝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 될지 고민은 필요하겠죠. 시장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의 마지막 거래일부터 또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까지 뉴욕장의 흐름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모두 다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죠. 9월 참 힘들었습니다. 다우는 8.3, 나스닥은 9%, 그리고 S&P 500도 8.6%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가 저 정도라면 개별 종목들의 낙폭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0월 첫 번째 거래일은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일단 달러 부분도 조금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죠. 일단은 9월 30일경을 보시면 정강 후 약의 움직임이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밀려났죠. 발표됐던 PC가 예상을 상회하며 긴축 우려, 인플레 우려를 또 키웠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하락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 애플, 계속적으로 애플에 대한 흔들림이 시장에서는 포착이 됐었고요. 애플이 이날도 3% 이상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배당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있던 쪽이 되려 부진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유틸리티, 부동산 등이 되겠죠. 자, 이렇게 9월 30일 장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주말을 보내셨던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실적 소식들도 영향을 줬었는데요. 그 전 거래일에 재고가 44% 증가해서 시간외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전해드렸던 나이키가 그 다음 날인 9월 30일장에 13% 정도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종업계 주가도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됐던 카니발의 실적도 비용이 늘고 실적은 줄고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달되면서 다른 크루즈 종목들까지 같이 급락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시장은 안고 있었는데 이 이슈로 분위기가 살짝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영국 이슈죠.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며 온 이슈를 쏟아냈던 영국 측에서 추가 이슈가 더해집니다. 이번에는 시장에는 조금 호재성 이슈가 된 건데요. 재무장관 측에서 한 발짝 물러났죠. 일부긴 합니다만 이 소득세 45% 폐지 안 하겠다, 총리와 결정했다라며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각종 반발에 맞부딪히니 일단은 한 발짝 물러나는 분위기죠. 하지만 확정 개조 전반을 흔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있을 임시 국채 매입 후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죠. 어찌됐건 인플레 국면에서 돈을 풀겠다라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 이슈 속에 파운드화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 건데요. 국채 금리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까지 모두 다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파운드화가 반등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며 111로 내려왔죠. 그리고 시장 일부에서는 여전히 과매도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발 이슈 속에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빅테크 종목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대 지수 모두 다 오늘 새벽 마감한 수치 올라선 거죠. 3대 지수 모두 다 2% 이상 강하게 치고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테슬라가 8% 이상 폭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였다라면 지수가 꽤나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국제유가가 5%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주가 폭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빅테크나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발표된 지표는 그리 우호적이진 않았는데요. 9월 ISM 미국 제조업 지수가 50.9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제조업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점 우리는 한켠에 기억을 해둬야 되는 포인트죠. 만약에 서비스업 경기까지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 대한 경기 침체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상승했다라는 것을 즐겨봐야겠죠. 골드만삭스 측에서 이 얘기 내놨습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10월 5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산유국이 역대급 대규모 감산에 대한 합의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어찌됐건 증산을 시키려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요청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축인 이 오펙 플러스에서는 감산을 꺼내 들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9월에는 10만 배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100만 배럴입니다. 10배가 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앞으로 미국과 사우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내놓고는 있습니다. 유가는 5% 정도 뛰었고요. 그와 동시에 종목들도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모처럼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판을 준비해봤습니다. 시원한 초록불인데요. 여기 에너지 섹터죠. 대본에너지 같은 경우는 8% 정도 폭등하는 움직임 나왔습니다. 에너지 쪽에 5에서 8% 정도 각 종목별 급등 나왔고요. 반도체 쪽도 강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마이크론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가 감산을 한다? 내년에 그럼 가격 올라가겠어?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고요. 반도체 쪽이 줄줄이 랠리를 기록했죠. 빅테크 종목들도 강했고요. 테슬라의 급락 얘기는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다라는 거고 우리도 좀 반응은 할 수 있겠죠. 자, 10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올해로 놓고 본다면 정말 숨을 곳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S&P 500이 60%,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0%인 경우 이 포트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대공황 때, 1930년 전 대공황 때만큼 지금 상황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올해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 어느 곳도 피할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 100% 들고 있었지 않은 이상 어찌됐건 올해는 손실이었다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요? 월간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가 역대급 좋지 않습니다. 9월, 6월, 1월 모두 다 큰 폭으로 밀렸던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장에서 놓고 보면 10월 증시에는 약세장이 종료된 때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장이 좀 힘을 낼 수 있는 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약세장이 종료된 때는 많았었는데 극단적으로 치솟았던 때도 대공황 때도 10월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번 달에 대한 전망이고요. 일단 10월에 첫 끝발은 좋았습니다. 이게 은끝발로 되지 않도록 좀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대한 힘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이슈가 많이 쏟아졌으면 합니다. 다만 추가된 변수 요건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 당시에 우리 시장을 흔들었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다들 기억하실 거죠. 이번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파산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제2의 리먼이 되면 어쩌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고요. 그리고 주가는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스위스장에서 10% 이상 폭락을 보였다가 일부 낙폭을 줄인 채 6%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이 부분 점검이 필요합니다. 27일에 실적이 나올 거고 자산 매각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서 그때까지는 우리 조금 지켜봐야 되는 악재일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살펴봤고요.
오늘 저는 앞서 아껴뒀던 테슬라 이슈 좀 짚어보려고요. 네, 저는 9월 한 달 동안에 이 공매도 거래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한번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좀 체크를 해볼까요? 9월 이 FOMC 이후로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외국인들의 자금일 이탈을 유발하는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9월 하락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상당히 급증했었는데요. 공매도 거래 대금이 전월 대비해서 40%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9월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은 코스피가 전월 대비해서 40%, 코스닥은 9%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더라도 9월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3%가량 빠지면서 하루에 4,906억 원 평균적으로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집계가 됐는데요.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월과 8월 이 베어마켓 랠리가 펼쳐졌을 당시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3에서 4천억 원가량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실렸었는데 9월에는 세 차례나 무려 하루에 6천억 원 이상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집계가 됐습니다. 얼마나 하루에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증시가 코스피가 2,0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0에 대한 추락 공포 속에서 시총 상위주 위주로 이 공매도 거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에서 시총 상위주 1위부터 3위까지 종목들이 공매도 집중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공매도 거래 대금이 5,500억 원 가량이 쏠렸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9월에 역시나 주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모두 10% 내외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9월에 코스피 공매도 과열 종목의 지정 건수도 전월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12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은 참 잔인했다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개인들의 순매수 1위 종목도 그리고 공매도 거래 1위 종목도 삼성전자였기 때문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2조 원 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사만전자라는 우려, 위기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2조 원어치 강하게 순매수를 했는데 반면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악화 우려 그리고 한국 증시 대표 주식에 대한 매도 심리가 커지면서 이쪽에서 공매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338억 원어치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개인들의 투자 손실이 컸는지를 또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이 증시 안정펀드, 증안펀드 재가동에 착수를 했고 또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공매도 금지 시점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 3일에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가 부분 재개가 됐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현재 주가의 약세 원인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크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 공매도를 금지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경기를 다시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공매도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업종을 제외하고는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당분간은 이 하락장 속에서 공매도 상위 종목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현대차증권의 보고서를 좀 참고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전체 시장의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면서 공매도 상대 지수의 수익률이 개선이 됐는데요. 이 공매도 상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공매도가 높은 종목이 주가가 약세를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연초 이후에 공매도 상대 지수는 현재까지 2% 정도 올랐는데 9월 들어서는 2.5%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증권에서는 이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 인상이 높아지는 시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좋은 종목들을 선별했는데요. 총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저변동성 가치주,
저대차장고, 저신용융자 관심주들을 꼽아봤습니다. 삼성카드, 기업은행, LG, 삼성화재, 롯데, 지주 등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 종목들은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진만쌤은 어떤 종목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다고 얘기를 주실지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곁에 계신 스튜디오에 계신 진만쌤이 호명되자 깜짝 놀라서 네. 고개를 드시기도 하셨는데 잠시 후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 안 가나 짚고 체크포인트까지 가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 테슬라를 깜빡하고 갈 뻔했네요. 자, 테슬라가 좀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들면 팔리는 시대가 지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34만 4천여 대. 작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좋은 성과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이 높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거죠. 이게 또 첫 번째 부담이 됐고요. 생산량과 비교하는 게 두 번째 부담이 됐습니다. 생산량은 36만 6천여 대 정도인데 이걸 단순 계산하면 생산량에서 인도량을 뺐을 때 한 2만여 대가 재고로 남는 게 아니야? 라는 시장의 부담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에서 테슬라가 8% 이상 폭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나름 항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쌓이는 재고가 아니다. 지금 인도되고 있는 재고이다. 아직 잡히지 않은 것뿐이다. 운송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요에 리스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극적인 항변을 내놨는데요.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하나 포착이 되니 이걸 보고 가겠다라는 심리가 짙어진 거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 잘 버텼었기 때문에 어김없이 차익 실현 욕구도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유럽과 중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 커지면서 전기차 수요도 일단 줄지 않겠어 하던 찰나에 이 이슈가 전달이 된 겁니다. 일단 삼성증권에서도 보고 가자라는 뉘앙스를 내놓네요. 인도량 감소와 경기 침체 우려에 단기적인 변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10월 19일에 테슬라 실적이 나올 건데 거기서 어떤 수치를 보게 되느냐, 정확한 코멘트는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짚고 가자라는 심리가 짙어진 거죠. 일단 뉴욕장은 그걸 반영을 했고요. 만약에 이걸 우리 장이 반영을 한다면 테슬라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들 갖고 계신다면 오늘 어느 정도의 변동은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는 저희 AI데이 이슈 살짝 정리를 하고 가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습니다. 걸어 나왔고 내부 부품이 다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했었죠. 화분에 물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장면이 영상을 통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좀 보수적인 비판도 많았습니다. 걸음걸이가 너무 이상하다. 아직 진화가 덜 된 상태이다라는 지적 등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과 좀 비교하는 이 비난도 많았습니다. 다만 이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몇 년간을 연구한 결과이고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1년 정도의 성과를 봤을 때 반대의 목소리도 당연히 나오죠. 기술 진화 속도 확인했다. 인공지능을 갖고 있고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리고 발전 속도를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로봇학자인 데니스 송은 일상에 사용되는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그 시작은 옵티머스일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3년에서 5년 이내에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900만 원 이하 로봇이 이제 대중화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를 보고 나니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시장이 크는 건 알겠는데 지금 아직 테슬라가 멀었다라는 평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오늘은 장이 좀 열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생각이 나는 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최저시급 31,000원,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자마자 계산을 싹 해봤어요. 주 5일에 6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월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연간으로 치면 4,800만 원이라고 보죠. 그러면 우리 앞서 로봇 한 대 사는 가격이 테슬라가 말한 게 2,900만 원? 이렇게 계속 물가가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로봇 시대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있고요. 또 임금 상승, 우리 인플레에 대한 부담 이런 거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강경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어찌 될지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진짜 가나 가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개천절이었던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를 기록하면서 13주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방역당국의 규제 완화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과 입국자 PCR 의무는 해제가 된 상황이고 오늘부터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는 내년 3월쯤 가능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일자를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방역 완화 가속화에 힘입어서 리오프닝 중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 확인합니다. 오늘 아침에 전달된 소식인데요. 유엔이 각국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라고 강력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2개월 만에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오늘자 리포트입니다. HMM에 대한 내년도 이익 추정치를 무려 84% 이상 하향했어요. 만약 영향을 받는다면 좀 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검하시고요. 미국에서 석탄 가격이 2005년 이후 최대치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석탄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었는데 오늘 국내에서 또 석탄 관련주 움직임, 단기 시세라도 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죠. 네,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진만쌤과 함께 힘차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챙겨야 될지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어제가 휴장이었었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단군 할아버지가 하루 이제 열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진만쌤의 마이크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좀 확인을 좀 네.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영국의 일부 감세 철회 이슈로 인해서 뉴욕장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들어보고 우리 오늘장을 또 10월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전략 챙겨주세요. 네, 일단은 시장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영국발 이슈가 나왔죠. 사실 이제 한국도 금요일 날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금요일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로 이제 이어지는 구간에서 만약에 영국이 이제 감세안을 좀 철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이제 나스닥이 좀 위험했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구간이 있죠. 전저점 이제 가장 낮은 구간인 16,565 라인을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다행히 구간을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어제 이제 개천절로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 시장이 좀 위험했죠. 한국 시장도 지금 이제 굉장히 얇은 줄 하나를 놓고 이제 줄타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0 라인을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구간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어제 장이 열렸으면 깨졌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오늘 유의미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면서 그래도 이제 오늘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항상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달러 인덱스의 강황세 여부 혹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 역외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장에서 많이 하락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봐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0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이제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10월 13일 날 발표될 미국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 쪽 인플레이션이 확연히 꺾이는 첫 번째 조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미국 보시면은 주택 가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모기지 금리도 그렇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니즈가 확연히 떨어지면서 코어 CPI가 꺾임세가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꺾이는 것을 먼저 반영을 해서 봐줄지 아니면은 이 구간을 이제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꺾이면은 꺾인 이후에 시간이 좀 필요한데 이런 시간들을 반영해야 될 구간을 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FOMC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 섞인 부분들은 조금 이제 해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유엔에서 좀 금리를 좀 자제해 달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리스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리먼 사태 때도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이 됐는데 이걸 살리느냐 죽이느냐 회의를 해서 투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부결시켜서 그 이후에 폭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지 시장에서 그런 여부들을 많이 보시면 좋을 거고 지금 사실 산재되어 있는 위협은 굉장히 많으나 이 네. 위협을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보시면 좋을 거고 오늘 오른다고 해서 선뜻 개별주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살짝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드리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보유 종목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한번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를 지금 전략 짜기보다는 기존의 보유 종목들을 어떻게 해서 포트에서 좀 좋게 탈출을 시키느냐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주셨고요. 일단 9월보다는 둘러싼 여건은 10월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변동이 나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좀 조심스럽게 가보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공매도 관련한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지수 하락이 크게 나타나는 때는 여지없이 또 공매도 관련 거래 금액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서 수정 앵커가 전해줬습니다만 코스피 9월 일평균 공매도 거래 대금이 40%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시장에는 부담이었을 거고.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주의건 혹은 기대건 한번 체크해보죠. 이제 공매도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접근이 가능한데 아예 공매도 잔고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공략을 하시거나 이제 아니면 아예 깔끔한 기업들을 공략을 하시거나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클린하거나 지지하거나. 그죠. 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공매도도 이제 잔고가 있기 때문에 수량이 무제한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칠 수 없는 기업들은 만약에 지수가 반등할 때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반대로 아예 클린한 기업들은 지수가 올라가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투트랙 전략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공매도 좀 아쉽긴 합니다. 당연히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정책적인 이슈가 사실 한 발짝 늦기도 하고 무작정 뭐 시장 이제 안정기금을 사용하나 공매도 이제 금지를 일시적으로 하자. 이런 포인트 사실 근데 지금 또 지수가 또 슬금슬금 오르면 또 안 할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예 저라면은 공매도 금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 지금 한국 시장은 중요한 포인트 즉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시장을 턴할 수 있을 만한 가장 큰 이슈들이 나오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무작정 미국 시장을 따라하기보다는 한국 시장도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9월 이제 매수 주체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공매도 중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많이 샀는데 선물이라고 하면은 미래 가치가 오르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전의 하락세보다는 훨씬 더 이제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환율에 비해서 환율이 곧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선물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수급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과 함께 저라면은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들 위주로 오히려 컨택을 하는데 여기서 또 그 와중에 섹터가 좀 깔끔한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겠죠.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조금 이제 위험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가이던스가 계속 하향되는 모습을 네. 보여주었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그래도 이제 이타전지 쪽에 공매도 잔고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깔끔한 기업들은 당장 전방 산업들이 조금 이제 만약에 시장에 턴할 때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죠. 뭐 최근에 또 화장품 기업들도 워낙 공매도 이제 거래 대금이 많기도 하고 주가도 워낙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리오프닝 관련 이슈 타고 단기간 흐름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화장품 관련주를 한번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들 중에서 제가 사실 화장품 매번 안 좋은 안 이야기만 좋아하시죠? 들었었는데 바닥권에서 이제는 공매도 쇼커버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 근데 뭐 짧은 코멘트 하나만 부탁드리면 이 키옥시아나 마이크론에서 감산 얘기 나오면서 가격도 내년도에는 그래도 가격이 올라갈 거다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좀 비교적 잘 견디고 있고요. 한 2거래일간을 놓고 보면. 그래도 일단은 반도체 지금은 피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반도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보시면은 이전보다 돈을 못 버는 거지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한국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현금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은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고요. 오히려 현금 보유량이 적은 기업들은 정말로 이제 부도를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보시면 IMF 이후에 현금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런
금리 인상 시기를 당연히 웃으면서 버틸 수 있는 시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엄살이죠.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이제 위험에 노출이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현금을 쓸 때가 왔죠. 이제 무조건적으로 쌓아두시기보다는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ARM 인수 이슈도 나오는 게 워낙 많이 보유한 현금에 비해서 주주환원제 혹은 이슈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제 반도체 쪽은 저라면은 좋지만 만약에 시장에서 매매를 맞는다면 이쪽이 가장 먼저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셔도 좋고 일단은 좋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섹터가 엮여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 인도량에 대한 우려가 전기차 sek터에 조금 부담이 될지 그것과 로봇주들 전략 주세요. 네, 일단은 테슬라 AI 데이를 봤는데요. 저는 이 로봇이 언제 과연 이제 이 행사 중에 넘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는 별 볼 일 없었다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 AI 데이의 기대감으로 올랐던 한국의 로봇주들이 과연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죠. 별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장 버텼던 섹터들이 로봇 섹터긴 한데 일단은 저라면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얼만큼 나오는지 과연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이 좋음으로써 소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 포인트로는 테슬라도 저 정도 로봇밖에 못 뽑아낸다면 저는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가 훨씬 더 저는 매력적으로 이제 봤거든요. 이제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의 로봇이 훨씬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나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한국 로봇 업체들이 혹은 이 로봇 기업들 혹은 이제 삼성전자 혹은 LG전자의 필두로 한해서 이제 국내의 벤더들이 오히려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이후에 돌렸을 때 얼마나 강한 이슈들을 볼 수 있을지 저는 그래도 일단 차익 실현 매물 이후에 우리의 경쟁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유자분들은 이제 오늘 웬만하면 이익 구간이시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의 손해로 전환되시는 분들은 다음 매수 라인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 줄로만 정리해 주신다면? 네, 테슬라 밸류체인 종목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제 두 번째 이슈 얘기하나요?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인도량. 네, 인도량이 사실 늘었는데 이제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출고량이 늘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뭐 이제 보시면은 미국의 물동량 관련돼서 이제 트레일러를 운용하시는 이제 분들이 은퇴를 많이 하셔서 이게 인도로까지 잘 안 된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3분기 매출에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이제 끼치는지가 좀 중요하고요. 네. 사실 저라면은 테슬라를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항상 테슬라는 600불 이전에 액면 분할 이전에 600불대 오면 항상 강한 반등이 나왔던 것 같아서 저라면은 아무래도 200불 이하로 내려가면은 테슬라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밸류 체인도 마찬가지로 200불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좀 여유 있을 줄 알고 브리핑을 길게 했는데 쌤과 전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진만스 픽 짤막하게 가볼까요? 네, 진만스픽이 굉장히 짧고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저는 보이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도 없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또 이 파생 상품 쪽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달러 인버스와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를 한번 다루면서 두 이제 섹터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사실 달러 누구나 높은 거 다 압니다. 근데 과연 언제 꺾일까가 시장에 혹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사인데 저는 일단 1,500원을 기준으로 한 5% 정도 구간밖에 남지 않고 하락은 그래도 10%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러 인버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아리백이죠. 이제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이 워낙 지금 저점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두 섹터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그래도 이제 종목이 보이지 않는 시장에서는 파생 상품 쪽으로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템 회의를 할 때 어제 수종 앵커가 아르백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던데 진만쌤과 또 보는 방향이 맞아 떨어졌네요. 말씀 주신 내용들 저희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진만쌤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